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 바로 한국 광복군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게 단순히 교과서 속 이름으로만 기억하기에는 너무나 역동적이고 또 중요한 존재죠.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독립의지가 응축된 무장투쟁의 상징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훗날 우리 군의 모태가 된 조직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임시정부 수립 그 초기부터 군대 창설은 정말 수원이었는데 아시다시피 말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겠죠. 네. 수많은 난관 또 내부의 어떤 복잡한 사정 속에서 마침내 1940년 그 중국 땅 충칭에서 첫 발을 내딛게 되죠. 1940년 충칭. 네. 그 과정 자체가 독립운동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뭐랄까 좀 드라마틱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자료들을 토대로 한국 광복군이 어떤 시대적 배경 속에서 나왔고 또 어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활동했는지 그리고 우리 역사에는 어떤 발자취를 남겼는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중요한 역사의 맥락을 좀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자료들을 보면요. 그 광복군 창설의 필요성이 대두된 배경부터 시작해서 여러 독립운동 세력과의 관계라든가 또 연합군과의 공조, 그리고 해방 후 해산 과정까지의 그 여정이 쭉 담겨 있습니다. 네. 특히 그 내부 통합의 어려움이라든지 뭐 강대국과의 관계 속에서 자주성을 지키려고 했던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주목할 만한 지점인 것 같아요. 흥미로운 지점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탐구를 시작해 보죠. 무엇보다도 그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군대를 창설을 생각을 하고 또 실행에 옮길 수 있었을까요? 그 동력은 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선 광복군이 왜 그 시점에 필요했는지 그 절박함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임시정부가 1919년 상하이에서 문을 연 직후부터 군사 조직을 구상했다는 점이 참 인상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독립을 위해서는 우리 군대가 필수적이다. 이런 인식이 아주 확고했습니다. 네. 1919년 말에요. 이미 육군 임시군제 같은 규정을 만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빨리요? 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죠. 만주나 다른 지역에 있는 다양한 독립군 부대들을 임정산하로 통합하려고 했지만 이게 각 부대의 입장 차이도 있고 또 재정 문제, 활동 지역의 제약 이런 것들 때문에 큰 진전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뀐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고요? 바로 1937년 중일전쟁 발발. 네, 맞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일본의 침략이 중국 본토로 막 확대되면서 중국 국민당 정부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조선의 독립운동 세력과 연대할 필요성을 느낀 거죠. 공동의 적 일본에 맞서야 하니까. 그렇죠. 바로 그거죠. 이 시기에 임시정부 내에서도 군사 관련 논의가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국무부 산하에 군사위원회가 설치되고요. 이게 1937년 7월입니다. 군 창설 움직임이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자료에 언급되어 있네요. 1932년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의거. 이게 중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면서 장제스를 비롯한 국민당 지도부가 임시정부의 존재와 그 역량을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요. 정확합니다. 그 윤 의사의 의거는 단순히 테러가 아니라 조선인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 특히 중국에 아주 강하게 각인시킨 사건이었어요. 네. 이게 임정에 대한 중국의 인식 변화 그리고 지원 분위기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더불어서요, 1930년대 후반에 중국 관내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다른 한인 무장단체들이 있거든요. 다른 단체들도 있었군요. 네, 예를 들면 한국광복진선 청년공작대라던가 한국청년전지공작대 같은 조직들인데 이런 조직들의 활동 역시 임시정부 중심의 어떤 통합된 군사력 창설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었습니다. 여러 요인들이 이렇게 맞물리면서 마침내 광복군 창설로 이어진 거군요. 그럼 구체적인 창설 과정은 어땠나요? 임시정부의 계획을 중국이 받아들이는 그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1940년 초에 임시정부가 광복군 창설 계획, 이걸 마련해서 중국 국민당의 군사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네. 그리고 약 한 달 뒤쯤에요. 중국 측의 승인이 떨어지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조건이 붙습니다. 조건이요? 네, 바로 광복군이 중국 국민당 군사위원회의 지위를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작부터 지휘권 문제가 있었군요.
이게 완전한 독립군으로 인정받기까지는 또 다른 과제가 있었던 셈이네요. 그렇죠. 자주성 확보, 이게 이후 광복군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어쨌든 중국의 승인 후에 1940년 5월에 창설위원회가 꾸려지고요. 마침내 1940년 9월 17일입니다. 9월 17일? 네. 당시 임시정부 청사가 있던 중국 충칭에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성립 기념식이 열립니다. 정말 우리 역사에 길이 남을 순간이죠. 자료에 실린 당시 김구주석의 선언문을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공동의 적인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연합국의 일원으로 항전한다. 이 비장한 결의가 느껴지네요. 그런데 초기 병력이 간부한 30여 명으로 시작해서 제1, 2, 3지대를 편성했다니 생각보다 규모가 좀 작았던 것 같아요. 네, 시작은 사실 미약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병력이 늘어서 해방 직전인 1945년에는 약 600명 규모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 600명까지? 네, 그리고 창설 직후인 1940년 11월에는 후련이나 병력 모집 이런 걸 위해서 총사령부를 서안으로 옮기기도 했죠. 충칭에서 서안으로. 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기반을 다져나갔던 겁니다. 광복군을 이끈 얼굴들도 중요하죠. 총사령관에는 만주에서 오랫동안 독립군을 지휘했던 지청천 장군, 참모장에는 봉오동 청산리 전투의 영웅 이범석 장군, 네, 그렇죠. 그리고 임시정부를 대표하는 김구주석이 창설위원장을 맡았고요. 각 지대에는 또 김원봉, 김학규 같은 인물들이 포진했고요. 정말 다들 쟁쟁한 인물들인데 서로 다른 배경과 노선을 가진 이들이 함께 군대를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내부 조율도 이게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또 중요한 지점인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대목이 바로 다른 무장단체들의 광복군 합류 과정입니다. 특히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와의 통합 과정, 이게 아주 복잡했군요. 네, 이 부분이 광복군 역사의 아주 중요한 변곡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41년 초에 그 아나키즘 계열이 주축이었던 한국청년전지공작대가 광복군 제5지대로 편입된 건 비교적 순조로웠어요. 아, 거기는 괜찮았고요. 네. 그런데 사회주의 계열에 좀 놓기 아까웠던 조선의용대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1941년 봄에 조선의용대의 주력 부대원 상당수가 임시정부가 있는 충칭을 떠나서 화북지방,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지역으로 이동해버립니다. 아, 임시정부의 광복군으로 통합되는 대신에 독자적인 노선을 택한 거군요. 이게 결국 이념적 차이가 현실적인 분열로 이어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정치적 노선 차이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봐야겠죠. 이 때문에 충칭에는 김원봉 선생하고 아주 소수의 대원들만 남게 됩니다. 네. 자료에 따르면 당시 중국 국민당의 장제스 총통이 직접 이탈한 대원들을 찾아오라고 지시할 정도로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하니까 당시에 그 긴장감을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긴박한 상황이었네요. 그래서 남은 조선의용대 병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중국 군사위원회의 강한 압력, 그리고 중재 아래에서요. 1942년 봄에 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 김원봉 선생을 광복군 부사령관 겸 제1지대장으로 임명하고 충칭에 남아있던 일부 대원들을 편입시키는 안이 통과됩니다. 아, 그렇게 되는군요. 네. 이후 같은 해 여름에는 중국 군사위원회가 사실상 좀 일방적으로 조선의용대 개편을 선언하면서 남아있던 나머지 병력도 제1지대로 편입시키죠. 아, 우여곡절 끝에 형식적인 통합은 이루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중국의 입김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했고 또 내부의 어떤 화학적 결합은 쉽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통합 과정 자체가 당시 독립운동 진영 내부의 복잡한 역학관계, 그리고 또 중국과의 미묘한 관계를 보여주는 일종의 축소판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후 1942년 가을에는 기존의 1, 2, 5지대를 통합해서 제2지대로 재편성하고 이범석 장군을 지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조직 정비가 이루어졌고 사령부도 다시 충칭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조직을 추스른 광복군,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살펴봐야겠죠. 단순히 중국 내 항일 활동에만 머물지 않고 연합군과의 국제적인 협력에 나선 점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네, 이 점이 광복군의 위상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1943년에는요. 9명의 광복군 대원이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파견됩니다. 인도 미얀마 전선이요? 네, 전글 속에서 영국군과 함께 정보 수집, 선전 활동 같은 특수 임무를 수행했죠. 이게 이른바
인면정고공 공작대 활동입니다. 인면전공 공작대. 네, 이는 광복군이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국제적인 항일 전쟁에 직접 기여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협력, 특히 OSS와의 합동작전 계획은 정말 좀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OSS, 그러니까 전략사무국, 이게 CIA의 전신이죠. 네, 그렇죠. 이들과 손잡고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했다니 이건 정말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1945년에 들어서면서 이게 본격화됩니다. 독수리 작전, 이글 프로젝트라는 암호명 아래에서 광복군 제2지대 대원들을 중심으로 미국 OSS 교관에게 특수훈련을 받기 시작해요. 독수리 작전. 네, 목표는 한반도에 침투해서 통신망을 구축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주요 시설을 파괴하고 그리고 향후 연합군이 상륙할 때 내부에서 교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 거였죠. 와, 구체적인 계획까지 다 있었군요. 네, 8월 초에는 이미 1기 훈련 수료자들도 배출되었습니다. 정말 해방 직전까지 우리 손으로 조국을 되찾기 위한 그런 치열한 노력이 있었군요. 비록 일본의 예상보다 빠른 항복으로 실제 작전이 실행되지는 못했지만 네, 그 점이 참 아쉬운 부분이죠.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광복군의 자주적인 독립의지를 정말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만약 이 작전이 실행되었다면 하고 역사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지점이죠. 더불어서 임시정부 차원에서도 국제사회에 우리의 존재와 항전 의지를 알리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네. 1941년 12월 일본이 진주만 공습을 하자마자 즉각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고요. 이후에는 추축국의 일원인 독일에 대해서도 선전포고를 하면서 연합국의 정식 멤버임을 분명히 하고자 했습니다. 아까 창설 때부터 문제가 되었던 그 지휘권 이야기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고요? 네, 아주 중요한 진전입니다. 창설 당시에 중국